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회계 자료를 아예 안 내거나 부실하게 내는 노조는 올해부터 세금으로 주는 재정 지원을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조폭, 주폭, 학폭 같은 건폭, 즉 건설 현장의 폭력은 내 임기 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살짜리 딸을 앞세우고 ICBM과 SRBM 그리고 반사포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선전용 영상이 해외 SNS에 대거 공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식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에 명시된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아예 묵살했거나 표지만 내고 속지, 즉 내용은 안 낸 노조가 민노총은 75%가량, 한노총은 61%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깜깜이 회계 노조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대 노총의 이런 깜깜이 회계 관행을 법치 부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약탈이란 용어까지 사용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도운 대변인이 전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치 부정, 약탈, 참 대단히 단호한 언급이네요. 네, 회계 공개 거부 법치 부정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음으로써 이 노조의 회계 깜깜이 상황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였고요. 이 부분이 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 같은 경우 온 국민에게 직접 중계되는 상황 속에서 노조의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의 경고성 이 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조 회계 공공성 강화,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서 정부의 법안 발의라든가 또는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세제 혜택 축소 등등까지도 다음 카드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엄청난 혈세,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고도 법적인 의무인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은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방금 언급한 의법 조치에는 정부 지원금 중단 또 환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떤 근거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외의 사람에게 지원하는 돈을 보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제 노조에 뭐 돈이 지원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어도 1년에 이렇게 수백억씩 상상 이상의 돈이 지원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네.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법이 있어요. 그 보조금 관리법은 쉽게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받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보조금이 중단되고 환수되고 심지어 이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의무 중에 뭐가 있냐면 나라 돈을 쓰는 거니까 회계장부 같은 것들은 다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뭐 정확하게 돈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 회계장부를 봐야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그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이런저런 그 조치를 당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 지원금의 중단이 현실화되면 200억 원이 넘게 되는 이 양대 노총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데 이거 상당히 큰 타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일단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도 그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100%가 되는 건 아니고 2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내는 그 조합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1년에 이렇게 조합비로 거두어지는 돈이 1,700억이래요. 어허. 그러면 1,700억에 20%면 얼마냐? 340억이거든요. 그런데 네. 소득세법에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을 바꾼다는 거죠. 네. 거기서 노조 회비를 그 빼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700억의 20%인 340억 정도를 그 혜택을 갖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시행령 개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네. 이런 굉장히 엄중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건설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해묵은 적폐가 있죠. 이런 각종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원예비 같은 피해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용어죠. 원예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원예비가 한 사람에게 수백에서 수천에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월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이걸 안 주면 폭력 또 태업을 일삼아서 공사 진행이 안 되게 하는 말 그대로 이 시행자 입장에서는 울면서 겨자 먹는 식의 돈이라고 봐야겠죠?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그동안 노조가 본인들 노조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 현장 뭐 입구를 막고 이렇게 행패 부리는 거는 왕왕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네네. 원래비라는 명목으로 이게 전임 노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자 월급을 요구하는 형식이라던가 네. 또는 노조 발전 기금이라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을 사업주나 이 건설 현장의 건물주에게 갈치 형식으로 뜯어내서 그냥 이 조합원들끼리 나눠서 쓰는 말도 안 되는 뒷돈인 거죠. 네네. 이 뒷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 폭력이나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공사 방해, 의도적인 공사 지연을 일으킨다는 건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불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원래비라는 잘못된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건설 경기 원가도 낮아지고 그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이 건설이나 주택 가격으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이 폭력과 불법 이걸 건폭이라고 했어요. 그걸 방치하면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 이게 굉장히 의지를 담은 발언인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뭐 보수 성향이다 진보 성향이다 할 거 없이 건설 노조의 이 같은 폭력 행위라거나 원래비라는 잘못된 관행을 건드리고 언급한 정부조차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 건설 현장에서 비용이 초과되고 건설주주들이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노조한테 주면 그 비용을 그냥 본인들 손해로 부담하고 말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전가하겠죠. 원가가 높아져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세입자나 뭐 그 건물 빌라 같은 거 구매하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 그 가격을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원래비를 국민이 내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게 국민의 돈을 건설주를 통해서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근절 의지를 밝힌 만큼 이게 단순히 노조 원래비 근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원가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지시에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를 했습니다. 건설 노조와 전쟁이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사용자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 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법경찰 권한도 동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걸 동원을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경찰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경찰이라고 하고요. 사법경찰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일반 사법경찰이 있고 특별 사법경찰이 있거든요. 네. 특사경이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금감원 같은데 특사경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금융 관련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금감원에 특사경을 둔 것처럼 네네. 이번에 원장관 이야기한 것이 국토부의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을 특사경으로 그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특사경 경찰 출신을 갖다 뽑거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사실은 건설 현장에 범죄에 가까운 아니면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이제 장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한 그 피해는 손해는 결국 누구한테 전가가 되느냐 일반 소비자 일반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공공연한 비밀도 아닌 비밀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꼭 시정되어야 할 적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국토부가 실체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뒷돈 형태로 주고받은 이 원래비의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걸 받은 노조원이 438명. 이들이 받은 금액만 일단 확인된 것만 243억 원이라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비 수수 실태를 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려 9,470만 원을 받았다고 거의 억대네요. 해요. 그리고 적게 받았다고 치는 상위 80% 해당도 1,200만 원인데 1인당 평균 5,560만 원의 원래비를 받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을 살펴봤더니 2억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웬만한 프로야구 선수 연봉이에요. 의사 연봉 받은 거죠. 아, 예. 그리고 평균인 5,500만 원도 대기업 직원들 평균 연봉 수준 아닙니까? 네네. 이걸 본인들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원래비 형태로 건설자, 건물주에게 갈취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3억 전부 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워크레인 노조 지금 조사해 본 건데요. 다른 건설 노조들은 얼마나 또 더 많은 원래비를 이제까지 받아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정부의 회계 서류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아예 거부한 노조도 있습니다만 그 명단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공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기업 노조에 가입한 80%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동창회에서도 연말 되면 이제 동창회 감사가 회계 자료를 검사를 해가지고 동문들이 뭐 십시일반에서 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공기업 노조에서 회계 자료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민노총은 표지만 낸 곳이 43곳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낸 곳도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만 제출한 데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KBS 노조도 그렇고 국가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교수 노조도 그렇고 도대체 이를 갖다 어떻게 낸 것일까? 왜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떳떳한 게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자, 저희가 한번 이제 말씀 도중에 이게 지금 저희가 명단을 한번 공개를 한 걸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제출 안 한 주요 노조. 안 낸 곳, 전국민주여성노조, 공항공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조. 표지만 내고 내용이 없는데 전국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있다고 하고요. 또 다음 명단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안 된 곳, LG전자 노조, 부산공무원노조, 전국건설산업노조, 서울시 버스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한국방송가수노조까지 있네요. 전국건설기계 일반노조, 표지만 낸 곳, 교사노조, 전국공공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자,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대단한데요. 소속 없는 노조, 양대노총 아닌 데 중에 경북 공무원, 교육공무원 노조, 민주연합 전국 대리운전 노조, 전국 통합건설 노조, 한국교수노련, 한국은행 노조는 안 냈고 표지만 낸 곳에 KBS 노조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조, 전국 국공립대 교수 노조, 한국교원 노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KBS, 국가공무원, 교수들 이런 데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갖다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실 회계 자료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민노총은 현 정부의 왜곡 공세다라면서 거세게 반박을 했어요. 이 사실에 근거한 반발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를 사실은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이제 왜곡한 것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사실을 들이대면서 자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원래는 이런데 지금 드러난 것이 언론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잘못된 자료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내지도 않고 말로만 이것은 왜곡된 것이다. 뭐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 이렇게 더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은닉하려고 하는 더 질이 나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양대 노총인 한노총 그리고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는 노조원 자녀의 장학사업, 또 뭐 영어 캠프 지원비, 법률 상담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국민적으로 상당히 의혹과 분노가 좀 많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이 1,500억이 지원이 됐는데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겠다는 것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지만 집행 내용을 보게 되면 자녀 장학 사업이나 영어 캠프에 왜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이걸 하고 싶으면 그냥 노조 조합비 받은 거 가지고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자체로 찾아보니까 서울이 341억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경기, 인천, 충북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게 두 노총, 양대 노조 연평균 국가 지원금 규모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한 130억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2021년에는 319억이 지원이 됐고요. 예. 2022년에는 265억이 지원됐으니까 정부가 바뀔수록 점점 더 이 국가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돈만큼의 책임은 지금 안 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노조에게 들어가는 국가 지원금을 단호히 끊을 수 있다라는 각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는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 30대 젊은 신규 조합원 유입은 갈수록
더뎌진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뭘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일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젊은 취업자들이 더 줄어들고 그런 측면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한 입사한 그 젊은이들이 노조에 대해서 옛날에 지금 같은 저희 같은 세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조의 탈정치화, 탈이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그 근로 조건이나 뭐 보수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이념적으로 다 사망 선고를 받은 뭐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쪽에 그 이념에 그 근거해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노조는 사실은 이제는 그 시대적인 한계가 끝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20대, 30대 젊은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1일 이른바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노조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동계의 세대 교체다. 새로운 돌풍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죠? 네, 지금 8개 기업 노조 조합원 6천여 명 정도가 소속된다고 하는데요. 양대 노총에 포함되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다. 철저하게 직원들, 근로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MZ 노조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조합원 중에 50대 이상도 꽤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MZ 세대가 주축이 된 것은 맞지만 세대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와 노조는 좀 무관하다. 이제 철저하게 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정치 선동 불법 쟁의 안 하고 총선에서 뭐 특정 정당 밀어주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네. 기치를 내세우고 있어서 많은 공감을 사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 노조 그리고 LG전자의 사무직 노조 등 8곳이 지금 연대 의사를 드러냈고요. 네. 추가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산별 노조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이었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 돌입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2030이 주축이 된 MZ세대 노조원들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좀 태동 분위기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때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3개 노조가 있는데 민노총 산하 노조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한노총 산하 2노조의 젊은 조합원들 그리고 지금 등장한 올바른 노조라는 게 그 노조 이름입니다. 소위 MZ세대 노조, 양대 노조 어디에도 가입되지 않은 제3노조가 우리가 왜 정치 논리 때문에 파업을 해야 되느냐. 이 파업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전체 파업 시작하니만이 하루 만에 파업 종료 결정이 내려지고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이 화물연대 파업이 일찍 종료되는데 상당한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냈고요. 그때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번에는 8개 기업의 노조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합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양대 노총이 독식해오던 정부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에 이런 새 3회 노조에 좀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향후 우리 노동계의 지각 변동 또 변화에 큰 역할을 좀 하겠죠?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자체가 바뀐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난 그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 정부를 여당을 그 당시 여당을 지지하던 노조나 그런 쪽에다가 아주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 노조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결국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무슨 어떻게 뭐 정치적인 이념을 갖다 해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지원하거나 어떤 정치단체를 지원하거나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정책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생각도 근로자들의 생각도 이렇게 많이 변화가 돼서 새로운 제3의 MZ 노조가 훨씬 더 이제 그 클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풍토가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은 지금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정은 정권의 두 얼굴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Songa from Pyongyang. Today, I want to apologize to you that I won't be able to go to the Munsu Water Park as I promised. 오늘도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에 북한에서의 삶이란 짧은 동영상들, 이걸 쇼츠라고 하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양 거리의 이 모습이죠. 지금은 뭐 비가 온 건데 이 차량들을 저희가 보니까 아우디도 있고 현대차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평양 역사 앞이거든요. 아, 평양 역사요. 이제 간부들 오면 태우겠다고 벤츠나 아우디들이 가서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이게 찍었고, 이건 오늘 학교의 모습, 학교에서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이 저런 쇼 영상들을 저렇게 뭐 북한은 평양은 이렇게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생활상이죠. 평양의 네. 여러 가지 생활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1900만 조회수를 기록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우리도 벤츠, 현대, 아우디 탐내다 뭐 이런 댓글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서. 근데 자, 이런 영상은 과연 누가 올린 것이고, 이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고 저런 게 해외 영상 사이트지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네. 와이파이도 대사관 구역에서만 와이파이가 작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특수기관들에서도 저런 것들을 왜 못하는가 하면, 저런 것들을 보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인터넷 로그인 기록이 다 남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걸 또 수시로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큰일 나니까 저거는 분명히 체제에서 아니면 혹시 어떤 외국인이 올렸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찍힌 게 분명하다는 해석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 이후에는 다 봉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에 이게 나가도록 허용한 이유는 뭐라고 원장님 보세요? 이게 소위 그 젊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김정은의? 예, 김정은이 이제 한류가 너무 북한에 들어가고 자꾸 청년들이 이제 마비된다고, 정신력이 마비된다고 보니까 뭔가 재미있게 뭔가 해봐라. 네. 그래서 뭐 짧은 쇼츠 영상도 그렇고 브이로그도 그렇고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선전 기법을 바꾼 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뭔가 청년들의,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맞게끔 무대도 화려해지고 열병식도 밤에 하고 영상도 조금 화려해지고 춤추는 모습도 조금 달라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과거에도 이 SNS에는 영상들이, 북한 영상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외국인 명의였단 말이거든요. 예. 그때는 외국인이었고 이번에는 뭐 마치 뭐 북한 사람이 공개한 것처럼 한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그 젊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정말 잘생기기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하는 건데 뭐 영어도 완전히 유창하게 영국식 영어를 하고. 네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영국식 영어를 하느냐 그러는데 북한 외국어 학원에서랑 배워주는 영어가 영국식 영어입니다. 네. 미국식 영어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평양은 다른 나라들과 다름이 없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부원장님 말씀대로 이 영상보다 먼저 큰 화제가 됐었던 건 이른바 너튜브였습니다. 북한민으로 추정되는 여대생이 브이로그 일상을 찍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뭐 유미였죠? 예. 불고기 먹방 하는 모습이에요. 발음이 이건 이제 다른 여학생인데 굉장히 저도 들어보면 영어 발음이 정확합니다. 저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의 그 방역 키트 같은 거를 집에 와서 주는 걸 설명을 하고 예. 이거는 어느 이제 그 북한의 식당인데 저거 평양에 있는 식당 내부로 보십니까? 좀 평양에 있는 식당은 맞고요. 네. 이름도 그렇고 이게 약간 한국식 이름이에요. 유미나 송아 같은 이름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다면 선전용으로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통전부든가 선전선동부에서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방을 하는데 뭐 먹방을 우리 유튜버들 워낙 먹방을 잘 찍잖아요. 네네. 뭐 음식 모습도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도 어쨌든 저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건 아, 북한에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선 저 불고기 먹방을 올리는 여대생의 이름은 유미. 그다음에 이제 초등생으로 보이는 친구는 말씀하신 대로 승아.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 북한 최고의 빙수다라고 하면서 올리기도 하고 자신이 사는 그 거처인 듯한 곳에 헬스장을 소개하면서 설비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또 대단히 그 호화로워서 화제가 됐었어요. 저게 아마 북한의 0.1이나 0.01% 되는 사람들이 상위권에 사는 사람들이 모습일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저런 것들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불법이거든요. 그걸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딱 짜인 뭐 북한은 원래 극장 국가라고 그러고 쇼윈도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렇게 브이로그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빙수 얘기도 하면서 네. 유명한 그 영국 소설가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를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해리포터를 책으로 구해서 보거나 그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특수학교에서는 가능합니다. 아. 평양외고혁명학원 등 특수학교들에서는 해리포터 책을 배워서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학교에서 해리포터 책을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저거는 뭐 한국에 오니까 1% 상위 1%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뭐 0.1%나 0.01%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을 보여주는 헬스장 모습도 그렇고 먹는 모습도 그렇고 영어하는 것도 그렇고 해리포터 이야기도 보면 아 저거는 그냥 북한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제 선전을 위한 선전용 영상인 것은 맞는데 네. 이 시점에서 이제 ICBM, 뭐 SRBM 한쪽은 그러고 있고 네. 저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또 내보내고 이것은 어떤 전술일까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을 뭐 독재국가, 뭐 핵과 미사일에 광분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상세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주의를 좀 딴 데로 끌어당기고 북한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평범한 국가이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면에서 끔찍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들어왔어요.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언급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계 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북한의 아사자 얘기는 한동안은 좀 뜸했었죠. 고 원장님이 이제 들으신 관련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사자 얘기가 이제 통일부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으신 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입구쯤 정도에서의 아사자가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입구쯤 됐다. 입구쯤 된다. 그러니까 네. 죽으로 끼니를 애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청진이나 개성이나 심지어 평양 근거에서도 아사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난리를 치면서 식량을 구입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보면
고난 행군 때는 막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이야기한 거는 한 200~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창 최고조로 이뤘을 때는. 네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거를 고난의 행군의 시초로 보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고난 행군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정말 다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상당히 지금 밥도 못 먹고 군 식량이라는 게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잠수함 비행사는 뭐 800g, 일반 보병은 뭐 700g 이런데 네네. 일반 보병들이 식량을 580g으로 줄였다고 그러거든요. 700에서 580으로. 580으로 그러면 580g을 3끼로 나눠 먹으면 딱 3숟갈 먹으면 끝이거든요. 한 끼에 3숟갈 정도, 밥 3숟갈. 밥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반찬이라도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반찬은 그 단무지 반찬하고 시래기국. 그러니까 뭐 영양실조자들이 군대에 단백질은 없습니까? 단백질은 없습니다. 네. 자, 그 정도면은 성인이 도대체 배고픔을 이기기 힘든, 지금도 말씀하신 거는 군인들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배급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급은 이미 끊긴 지가 오래고 네. 사실 배급받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든가 대학생이든가 돌격대든가 군인이든가 군복 입은 사람들한테는 네네. 국가 배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군대 배급조차도 줄였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20대 한참 먹을 나이에 밥 한 숟갈 두 숟갈 뜨면 없어지는 고만한 한 180g의 밥을 먹는다는 건데 네네. 그럼 얼마 배가 고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네요. 정말 힘든 거죠. 뭐 먹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3숟갈을 한 숟갈에도 몰아넣는데 뭘 도대체 먹을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서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 예. 이 아사자가 나올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한 걸까요? 뭐 사실은 약간 NSC 입장하고 조금 더 다른데 저는 NSC 입장이 조금 더 맞다고 보는 게 네. 실제로 제가 듣는 이야기도 자세한 죽으로 먹고 죽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심지어 개성에서는 분명히 김정은이가 간부들을 내려보내서 실태 요해를 알아. 왜 개성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냐. 네. 그런 거 보니까 개성은 평양 다음에 제2의 선택받은 도시에서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그건 다른 데는 더 심하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언급한 게 이제 고난의 행군 얘기입니다. 김정일 정권 때 있었던 그야말로 엄청난 그 아사 사태였는데 이 고 원장님은 그 상황을 어쨌든 겪은 세대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디서 이 그 고난의 행군을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지켜봤는데 고난의 행군 때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왔거든요. 저희들이 정말 많은 서베이를 했는데 그 탈북민들 이야기가 그냥 길바닥에 기차 역전에 네. 시체들이 그냥 시신들이 방치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신들을 봤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어디 가나 사람들 시신이 눈에 띄었다. 그럴 정도로 고난의 행군이 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그 시기를 겪은 5, 60대들은 고난의 행군 얘기만 들어도 아주 몸서리가 쳐지겠어요? 고난의 행군만 나와도 몸소리가 쳐지는 게 이제 5, 60대 세대고 지금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나서 자란 세대는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흔히 그러니까 표현을 뭐 하거든요. 이른바 아까도 그림에 좀 나왔지만 꽃제비가 그때 그렇죠. 나오고. 꽃제비가 나오고 그걸 이제 북한식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은 부모들이 굶어 죽고 가족들이 굶어 죽는 걸 봤으니까 네네.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을 믿어야 되겠다. 내 장마당 장사를 해서 내가 호구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변하는 계기가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서였을까요? 북한 정권이 방사포 발사 소식을 북한 내부에도 알렸다는데 이런 걸 전에는 알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이게 처음에는 방사포니 뭐 미사일 같은 거 쐈을 때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봤던 민중들이 많은데 자꾸 하도 쏴대니까 이제 아니 저 아까운 거를 왜 하늘로 자꾸 날려보내는 거야? 정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를 쏘는 돈으로 결국은 우리 식량 사서 주면 좀 배급도 좀 늘어나고 군대들도 좀 먹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공개했다가 주민 여론이 나빠지면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러면서 이제 수위를 조절해 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올릴 때도 있지만 네. 야 저거 한 발값이면 우리가 이렇게 배를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또 알렸다가 그렇죠. 뭐 시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술을, 네. 뭐 작년도에 거의 뭐 7, 80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로는 한 북한 주민들이 몇 달, 6개월, 5, 6개월 먹을 식량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자꾸 쏴보내니까 아니 정말 어떻게 나라가 저 미사일만 어떻게 거기에 꽂혀서 우리 인민 생활을 어떻게 방치하는 건가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면 네네. 또 소식을 알리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예. 22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지요. 한미 확장 억제 훈련이 시작이 되고 다음 달인 3월에는 한미 연합 훈련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두 훈련을 많이 두려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전에 팀 스피릿 훈련을 할 때 한국에서는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오고 북한에서는 북부에서 휴전선 쪽으로 나면 대응 훈련을 합니다. 네네. 대응 훈련을 하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갖다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 군대가 움직이려면 기름도 많이 들고 식량도 들고 탄약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해 하는 건데 이제 22일 날 이제 핵 확장 운용 연습이라는 거 오늘부터 하고 뭐 결국은 뭐 핵시설도 가서 본다는데 북한이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보다 자랑할 수 있는 건 핵과 미사일인데 네네. 우리가 미국하고 공조를 해서 핵 확장 운용 연습 그러니까 기획부터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공동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약간 또 확실한 안심감을 심어줄 거고 우리도 연습을 하면서 북한이 핵을 쏘려고 할 때 미국과 같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그냥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그 확장 억제 훈련에서는 전략 자산들도 대거 전개가 되면서 핵잠수함 기지 훈련도 한다는 건데 이 핵잠수함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뭐 핵잠수함은 3대 그 전략 그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어디 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깊이도 또 깊이 들어가 있고 잠수하고. 그게 이제 원산 앞바다에 갈지 서해 쪽으로 어디 갈지 어디 가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쐈다는 게 확신이 들면 뭐 5분, 10분 안에 거기서 잠수하면서 쏘면 금방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 그걸 이번에 가서 우리가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핵잠수함 기지에 우리 군 관계자들이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건 보면 아 우리가 핵에 대한 대책들을 정부가 제대로 세우고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네네. 계속 비핵화를 안 한다는데 비핵화를 조건으로 자꾸 대화하자 그러면서 연습을 안 하고 대책을 안 세웠던 것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국민들이 안심하고 좀 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촉즉발의 위기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뭐 상당히 한반도 특히 북핵 상황이 지금 하루하루 주시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고 원장님 보시기에 이 확장 억제 훈련이 좀 정세를 당분간이나마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우리 무인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인기 송골매 2대를 보냈죠. 즉각 들여보냈댔을까? 보냈죠. 보냈다가 나온 다음에 31일 날 지난해 31일 날 그 박정천 총참모장이랑 그 당전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상 총참모장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작년 들어온 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아 우리가 뭔가 하면 한국과 미국은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 정책 작성자들이라 김정은이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겠죠. 네. 아 이거 하면 더 큰 것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북한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환 부원장 모시고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대질신문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가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얘기 또 동영상 연재를 시작한 유동규 씨의 대장동 영상실록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